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안분 사태에서 살펴보는 시진핑의 불안한 야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은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안문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어난 사태입니다. 등소평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978년 12월에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이 10년쯤 지나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문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 개혁파 지도자였던 후야오방의 갑작스런 죽음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대단했고 그의 사망일인 4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수백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났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와 부패 척결을 요구하면서 말이죠. 사실 천안문 시위는 오랫동안 축적된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고 처벌받는 삶의 지치대로 지쳐있었죠. 1980년대 중국의 경제 발전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만의 싹으로 커졌겠죠. 당시 베이징 소비자 물가가 3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권력자의 자제나 권력의 지인들은 그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죠. 이건 바로 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당시에 소련 고르바초프가 방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중소 관계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으로 고르바초프의 방중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 때까지도 학생들이 인민대회당 진입을 시도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크게 노했었죠. 그러면서 6월 진압을 계획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진압 과정에서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죠.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3만여 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홍콩 인터넷 매체인 홍콩01이라고 있는데요. 이 매체가 영국의 정부 외교 문서를 인용해서 사망한 시위대가 10,000명을 훨씬 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천안문 시위를 반혁명 폭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유족 보상과 재평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티안안먼은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시위의 상징인 탱크맨 등 수천 장의 사진과 3,200개 이상의 키워드가 검열 대상으로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접속이 전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 20, 30대들은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정보 통제가 심한 상태입니다. 일단 천안문 사태 후 지금 30년간을 쭉 보면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빠른 경제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과 지식인들이 민주화에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겉으로는 일단 성공한 겁니다. 자신들이 구상했던 장기적인 전국 타개 방안이 맞아떨어진 건데요. 이에 따라 사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실제 지워지고 있거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성격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성격 규정은 이거죠. 1980년대 말 중국의 자산계급 자유화 사조가 유행했었고 자유화 분자들은 부르주아들의 민주화 자유 개념을 선전하고 반당, 반사회주의적 활동을 진행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규정한 천안문 사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를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현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단 총서기가 천안문 사태 당시에는 36세였습니다. 당시에 중국 남부 푸젠성의 닝거 지방 당서기로 일하던 때입니다. 지방이니만큼 당연히 사태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죠. 특히 시진핑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도 현재의 공산당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천안문 사태를 생각하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시진핑의 행보를 보고 유추할 수는 있죠. 일단 시진핑은 지난해 헌법을 수정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독재국가가 됐다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는 중국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시진핑이 작년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시진핑은 나이가 90대인 2049년이나 2050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이 나오는 얘기는 10년은 너무 짧고 그가 집권하기에는 20년은 최소 20년은 있어야 시진핑의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됐던 해가 바로 지난 2013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20년을 더하면 2033년이 됩니다. 사실 시진핑은 2035년을 중국이 사회주의적 현대화를 달성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반열에 오를 시점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 보세요. 얼추 숫자가 맞아떨어지죠? 2033년, 2035년. 그래서 시진핑은 적어도 2035년까지 집권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 보면요, 또 재밌는 게 발견되는데요. 사실 중국의 제조 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제조 굴기를 천명한 시점이 바로 2025년입니다. 그때까지 부품 같은 것들을 자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게 바로 제조 굴기죠. 그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러면 2035년이라면 2025년에서 10년 더 나간 거죠. 경제는 물론 정치 체제로도 확실히 안팎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35년에. 사실 그 일본계 학자죠. 후쿠야마가 자본주의 승리를 의미하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히트를 쳤는데요. 만약 시진핑의 야심이 달성된다면 2035년에 역사의 종말도 사실은 다시 한번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되죠. 중국이란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중국이란 체제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사실 주목해야 할 점은 시진핑이 집권 후 집안 단속이 훨씬 강화되고 있고 자기 힘을 조용히 키운다는 도강양해에서 야망을 가시한다는 중국목으로 노선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인의 우월적 감성은 급속하게 서방의 가치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 시진핑이 2013년에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등을 포함하는 7가지 위험한 서방 이념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공문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중국의 정치를 개방해서 폐쇄를 후퇴시키는 분수령이었다면 이 공문은 서방 이념에 대한 사절인 셈입니다. 끊겠다는 거죠. 시진핑 시대에 와서 이뤄진 일입니다. 특히 지난 5월 말 얼마 안 됐죠. 한 일주일 전쯤에 시진핑은 1934년 공산당 대장정이 시작됐던 장시성을 방문해서 헌화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간영매체 CCTV는 항미 대장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자 국민을 상대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에 따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한편 내부 결석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미 외교가 체결된 지 미중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중인데 중국 입장에서 중미 외교겠죠. 이 양국 간 외교가 체결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는 부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미 파상 공세는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적대적인 선전전은 서방과 불필요한 갈등 조성을 피하라고 했던 등 샤오핑의 주석의 지침과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애국주의 고취를 통해서 미국과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중국이 혁신적 국가 반열에 오를 시점으로 2035년을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미중 양국이 향후 몇 년 동안 서로의 전략과 의도를 시험하려 들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두 나라 마찰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시기에 두 나라 마찰이 경제, 무역, 기술, 금융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6년부터 35년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점차 협력을 모색해 나갈 거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이런 전망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중 간 협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 미국 측이 너무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의 무역 수지, 구조개혁, 법률 개정 등에서 전면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역 수지도 그렇고 구조개혁도 그렇고 법률 개정도 그렇고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체제를 유지해야만 하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사실 강하게 푸시하는 거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산당은 2000년대 들어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는 동안 서방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근거로 들기까지 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자유주의 결점을 대비하는 증거로 국제금융위기를 예시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진핑이 끌고 가고 있는 무역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트럼프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트럼프의 중국 공격은 중국 내 긴장감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경제만 해도 성장률과 실업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악화되면요, 분명 민심이 나빠질 겁니다. 이게 민주화의 요구든 그냥 좀 잘 살아보자, 지금 이대로 못 살겠다 하는 요구든 시위 형태로 분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내부 통제, 페이스북도 안 되고 유튜브도 잘 안 되죠. 대중 감시로 천안문 사태 같은 유혈 시위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이 맞든 틀리든 시진핑 독재 체제 내에서 반 시진핑 세력의 운신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결과로요. 덩샤오핑은 과거 양극화가 출현하면 개혁은 실패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양극화가 매우 심한 나라죠. 그렇다고 개혁이 실패했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중국 내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쪽에서는 비록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얼마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해서 냉전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촉매제였다는 거죠. 매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중국인이 3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2014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시진핑의 딸도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유명 대학 교수와 교직원들은 해외 유학파입니다. 이런 유학파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돌아옵니다. 중국의 사상 통제가 계속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겠죠. 사실 고등교육을 받거나 백만장자들은 공산당 정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15,000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중국을 떠나서 이민을 갔습니다. 중국이 좀 더 희망적인 나라였다면 1989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억압과 통제만으로 중국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댐을 높게 쌓았다면 물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과연 시진핑의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